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통일평화원 개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혜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 제주포럼 3일차 중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세션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생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고 일체의 교류나 접촉이 없는 그런 시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제, 이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된 주제의 세션을 갖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땅 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생활하고 있는 그런 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생명 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그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다 이러한 그 새로운 안보 위기, 보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힘들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한반도 생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남북한 보건 의료 협력이 굉장히 의미 있는 논의와 토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논의에는 세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교수님이시고 또 통일의학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중보건 그리고 예방의학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문진수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문진수입니다. 특별히 이 귀한 제주포럼 그리고 세션에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제주포럼 그리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반도 남한과 북한의 기후 변화와 건강 기능, 건강 영양 평가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 센터, 그러니까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 센터를 만들어 보는 그러한 기획 사업을 발표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통평연에서 다년도 과제로서 지원을 해주시기로 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내용은 말씀드리면서 저희 통일 의학센터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통일의학센터에서는 한반도 남북의 여러 보건의료 문제, 특히 이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강 격차들 그리고 북한에서의 건강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관련된 의료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전문가 훈련,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등에 대한 정책 자문 등을 하고 있고 또 이탈 주민, 탈북민에 대한 건강 영양 평가나 건강 조사 그리고 정책 등을 또한 자문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저희 하고 있는 역할들을 말씀드리면 핵심적으로는 저희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여러 학술적인 역할들 하면서 의료인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대북 보건의료 사업을 연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시 디벨롭먼트가 중요한 역할이고
또한 저희가 그 의과대학으로서 아주 초창기부터 대북 보건의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여러 NGO와 활발한 교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 역할을 또 중심에서 하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탈북 보건 그 의료 인력에 대한 재교육 그리고 이탈 주민의 건강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육도 그 일반 보건에 관심 있는 특히 대북 보건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과 또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 행정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 교류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국의 의과대학의 젊은 조교수나 뭐 부교수, 특히 중견 교수님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경험이 부족하고 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고 또 교육하고 토론이나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 실제적으로 대북 보건의료 활동에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 전문인 인력들을 모집하고 저희가 동원하고 같이 네트워킹과 조직을 만들어서 또 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논문도 발표해왔고 특히 국내 여러 전문가들과 같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발간해 왔습니다. 보건의료 백서도 발간해 왔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초창기에는 결핵 연구에 집중을 해서 결핵 관련된 여러 연구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한 특히 이제 북한의 그 보건의료 시스템과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그런 자료들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백서로 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천착하고 있는 것은 차세대 그러니까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전에 있었던 활발한 대북 보건의료 활동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은퇴하실 때가 됐고요. 또 이제 시니어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을 전수하고 이어받고 이제 변화된 21세기 환경에서 대북 보건의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젊은 차세대 인력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슬라이드가 약간 깨졌는데요. 밑에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에 또 그 박선민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차세대의 비전을 위해서 남북 생명 보건의료 단지 등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통일부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작하고 준비하려고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인 그런 환경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모든 건강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UNFCCC가 발족이 되었었고요. 여기에 지금 써놓지는 않았지만 UNFCCC를 그 재무적으로 지원하고 펑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린 클라이밋 펀드인데 그것은 우리나라 송도에 있습니다. 연간 한 5천억에서 2조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거의 60조에 가까운 돈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100조 이상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대한 펀드인데요.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된 문제에 적응하도록 돕는 펀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펀드와 함께 UNFCC의 활동이 계속 조직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 특히 기후 문제에 연관된 보건의료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고 중재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저희 보건 관련된 이슈라고 저희가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한에서도 SDG와 NDG 고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쪽에 북에서의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SDG 7번 조항에 맞는 내용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적정 가격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제공에 관심이 많고, 특히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북에서도 스스로 지역 또 지역의 그러니까 그 지방 지역에 일렉트리시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재생에너지 또는 뭐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들을 개발하고 지역에 보급하고 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주요한 관심사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SDG 13번 항목에 보면은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여기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 투쟁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국내적으로 북한 국내적으로 교육하고 또 그 어웨어니스를 올리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그 강조를 하고 있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기후 변화가 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북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만 들어도 기후가 올라가면은 뭐 학질 모기 같은 것이 증가되고 말라리아 유병률 같은 것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서도 접경 지역에서의 말라리아 대규모 발생은 큰 문제가 됐었고,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기후 온난화, 지구 기후 온난화와 더불어서 한반도에서도 더 큰 문제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다른 모기, 모기 종류가 좀 다른데요. 학질 모기가 아닌 그 에이디스 모기라는 모기가 출현하고 도쿄 지역에서 댕기열이 발생하는 그런 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위해서 모기 분포가 그 달라지고 모기의 그 활동 개체수가 늘어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댕기 또는 우리나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말라리아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고요.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만 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접경 지역에서의 그러한 문제들이 남한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단순히 뭐 지금 말라리아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 그 말라리아뿐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이 북에서의 조절이 되지 않으면 남한으로 전이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스 워커, 그 다음에 물이나 하이진, 그리고 헬스케어, 그 헬스케어 웨이스트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건지,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나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공급을 하느냐, 구성하느냐가 클라이밋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대응을 그 결과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팀을 구성할 때 저희 이제 그 통일의학센터는 보건의료 전문가이긴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팀을 구성할 때 그 미네소타 환경대학원의 김영 교수님을 저희가 같이 팀으로 영입을 해서 기후 변화, 그리고 그 기후 변화에 이은 보건의료 이슈의 모니터링과 중재에 대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자문을 구하고 같은 팀으로서 연구팀을 구성을 하였고, 그리고 적정기술학회 민기복 교수님의 좀 추천을 받아서 정우영 선생님 통해서 같이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적정기술학회가 참여를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모니터링 헬스케어 센터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간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에서 기능할 수 있는, 북에서 저희가 기능할 수 있는 어떤 그 스마트 헬스 센터의 모델로서 기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 기후 변화를 통해서 건강 변화를 예측하고 또 예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 헬스 센터의 모델을 남한의 모델로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의 구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올해는 기본적으로 북에서의 그 보건의료 지소의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그 메소드는 이탈 주민들 중에서 보건의료인을 통해서 설문과 직접적인 면담을 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정보를 취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에서의 보건의료 지소의 형편과 상황을 최근의 상황들을 좀 더 파악하고자 하였고요. 또 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재생에너지 기술 또 그 재활용 기술들을 저희가 리뷰를 하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정 지역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보건지소 현황을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한두 군데의 보건지소를 저희가 그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준비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실증하고 기능할 수 있는지 펑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악 캠퍼스를 대상으로 관악 캠퍼스 보건지수를 통해서 기후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한 자료와 함께 그 학생들과 직원들의 건강 변화를 체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같이 활용해서 기후 변화와 환경 변화의 그 예측 또는 그 중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델링과 메소돌로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개년은 그러한 준비된 것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한두 개 보건의료 지소에 북한의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로서 헬스 센터, 스마트 헬스 센터를 구축해 보는 것이 저희 3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수행 조직은 저희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그리고 공과대학 중심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중심의 적정기술학회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의 환경보건대학원의 김현 박사님 팀 같이 협력해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북에서의 그런 보건의료 지소 데이터 그리고 그 환경 변화 데이터 그리고 북한 당국의 기후 변화와 그 기후 변화 관련된 건강 이슈에 대한 폴리시의 최근 이슈와 자료들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 관악 캠퍼스의 대극 이상학과 그리고 또 관악 캠퍼스 보건지소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적정기술학회의 자문을 얻어서 앞으로 그 리니어블 에너지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리고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관악 캠퍼스에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실증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전향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 관악 캠퍼스의 기후 변화 자료를 가지고서 관악 캠퍼스의 건강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그런 모델링 자료들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 또 차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섭외하고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해에는 구체적으로 한두 군데 지역에서 그런 것을 실증해 보는 것이 저희의 3개년 계획의 전체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꿈꾸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북에 기회가 된다면은 적정 기술을 가지고서 북의 보건지소에 기후 변화에 대한 얼리 워닝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 시스템을 준다. 그리고 임플란테이션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고비용이 아닌 리니어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간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헬스 센터 오퍼레이션 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이 저희의 3개년의 계획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뭐 굉장히 작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악 캠퍼스에서 모델을 하고 이제 한두 개의 보건지소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데이터와 프로그램과 오퍼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그것이 잘 진행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구축이 된다면 좀 더 그 다음 단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린 클라이밋 펀드와 같은 것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북한 당국과 협의해서 북한의 여러 보건지소에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와 연관된 보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 센터를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저희의 꿈이자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해 주신 통평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문진수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통일의학센터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통일의학센터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 헬스 센터 모델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실은 그 예를 드셨습니다만 과거에도 그 남북 간의 죄송합니다. 남북 간의 그 접경 지역에서의 그 말라리아 방역 협력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지방 정부의 이런 환자 수의 말라리아 환자 수의 감소가 저희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런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단순히 어떤 일방이 일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방금 우리 문진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이런 스마트한 그 헬스센터 모델이 실제로 남북 관계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이런 관심 또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어떤 전문 기관들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협업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여러 민간 기관이나 또 정부의 유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입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시면서 통일의학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계신 박상민 교수님이십니다. 박상민 교수님께서는 코비드19 대응이 북한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과 담대한 남북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상이라고 하는 또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어제 조금 바꿨습니다. 팬데믹 대응이 북한 보건의료에 미친 영향과 담대한 구상의 실천 전략으로서 남북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또는 남북 생명보건단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진수 소장님께서 예전에 만든 슬라이드를 제가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북한의 코비드-19 대응을 잠깐 살펴보면은 2020년 1월에 발견되고 비상방역 체계 선포한 이후에 국경 폐쇄 조치하고 그때 또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을 3월에 시행을 했었죠. 그리고 8월에 비상방역법 공표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긴밀한 대응을 하면서 2021년 12월에는 선진방역과 인민방역으로 변화를 꾀하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30% 이상 증액을 작년 초에 결정을 했는데 이제 5월부터 유혈자 발생을 공식화하면서 1단위로 유혈자 통계를 냅니다. 내고 8월 10일에는 코로나 사태 종식을 선언하는 게 북한의 코비드 대응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선은 상당히 긴밀하게 대응한 부분은 안보하고도 직결돼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하고 그리고 올 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것을 빠르게 종식한 것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북한이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역량 자체가 1단위 통계를 발표할 만하고 또 비상방역법 관련된 부분의 조치를 어느 정도 수행할 능력들을 갖추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보건안보, 건강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북한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시사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강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아시아 퍼시픽 리더십 네트워크에서 2021년에 코오퍼레이티브 스트레스 리덕션 협력적 위협 감축 비핵화 관련된 파트의 전략을 세울 때 있어서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에너지와 우주 개발과
그리고 보건의료 파트가 플러스 3개로 추가로 돼서 심포지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냈던 리포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보건의료가 비핵화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도 인식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서는 팬데믹 대응이 북한 보건의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함께 그 보건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북한의 ODA와 관련된 측면에서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트렌드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북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미래의 협력 방안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전반적인 프레임입니다. 그 과거부터도 이 팬데믹 대응이 있기 전부터도 유엔 제재와 구소련 붕괴로 북한의 경제 위기가 보건의료 재정의 부족을 야기하고 이게 의료인의 월급 배급과 관련된 지불 능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규제가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장마당에서 약을 구매하거나 또는 개인 진료가 횡행하거나 하는 비공식 의료 시장이 퍼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환자들이 국민들이 병원에 가서 어차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자가 진료, 자가 치료가 올라가게 되고 또 개인 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에 따른 의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들이 그 전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코비드 락다운과 관련돼서 더 가중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이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2011년도에 장마당 약 구입한 경험이 70%였는데 2019년도에는 90% 개인 약국이나 장마당에서 약을 돈 주고 샀다라는 경험이 90%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체제 전환국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북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걸 시사를 합니다.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코비드 19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평양에서 발생한 이후에 사재기가 일어나게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있는 약국을 방문하면서 이 약과 관련된 부족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가 진단, 자가 치료에 관련된 부분도 북한 이탈 주민 서베이에서 한 75%가 자가 진단, 자가 치료했다라는 과거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팬데믹 대응에서 북한의 보도에서도 더 극명하게 나타난 뉴스가 이 뉴스입니다. 이 코로나 사망자의 한 50% 정도가 약물 부작용으로 숨졌다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항생제나 해열제를 주민들이 의사 처방 없이 본인이 사 먹는 게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다는 걸 어느 정도 드러낸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은 첫 번째는 규제, 레귤레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비상방역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동방역조 봉쇄조 인원을 확충을 하고 또 약과 관련된 유통망에서 민간 정부 보건성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군을 투입합니다. 군을 투입할 정도 약의 유통이 그만큼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군을 투입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를 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을 위한 국민 교육을 강화를 합니다. 북한 그 해열제 복용할 때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김만유 병원에 있는 노정길 과장님, 국제학술지에도 논문을 쓰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오셔서 대국민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강화를 합니다. 그만큼 자가진단, 자가치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인력 동원의 파트에서는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코로나 때 그 방역 영웅에 관련된 부분, 의사 간호사 방역 영웅 관련된 걸 했던 것처럼 북한도 은퇴한 의사 간호사를 의료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방역 영웅에 대한 보도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이런 반응들을 했다는 거를 고려하면은 어떤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걸 또 반추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집단 면역에 대한 부분들 작년부터 인식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었고 국가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인프라를 위해서 의약품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시설 장비에 대한 인프라 강화에 대한 니드가 북한이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를 하면서 앞으로 교류협력의 전략을 짤 때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그럼 보건안보와 건강안보가 보건의료 ODA의 관점에서 어떤 트렌드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 보건의료에서 ODA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돈을 누가 줬는가에 대한 도너 관점, 그리고 어떤 기구를 경유했는가, 북한에서 시행을 정부 주도로 했나 NGO 주도로 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실행 측면은 북한은 정부 주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곳은 NGO가 강하지만 북한은 이제 정부 주도 파트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심플하고 채널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양자기구, 다자기구, NGO에 대한 채널들이 있게 되는데, 그중에 그 다자기구 파트에서 UN 산하기구는 보면은 이게 non-core contribution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earmarked 펀드를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가 북한의 영유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유니세프에 주면서 북한의 영유아 사업에 한정져서 주거나, 이렇게 earmarked 펀드가 훨씬 더 유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의 채널 창구로 유엔 산하기구들이 많이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북한에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게 글로벌 헬스 이니셔티브, 아마 유엔 기구만 가지고는 유엔 밀레니엄 골 달성이 어려우니까 2000년대 초반에 예방 접종과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사업 관련된 부분은 세계 백신 연합과 글로벌 펀드를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의 대규모 지원들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구 중에 세계 백신 연합은 예방 접종, 그리고 글로벌 펀드는 이제 북한은 결핵, 말라리아 사업을 전국 단위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여국으로부터의 펀드레이징 단계와 파트너 국가의 지원 단계의 의사결정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이 이쪽 기구를 경유할 수가 없습니다. 경유할 수 없습니다. 이어마트 펀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은 퍼포먼스 베이스 파이낸싱을 합니다. 성과가 나쁘면은 지원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가입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 백신협이나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의 국제질병 퇴치 기금, 해외 항공권 살 때마다 1,000원씩 내시는 그 기금을 모아서 보통 지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기구는 이제 월드뱅크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곳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은 유엔 생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엔 제재 풀리기 전까지는 이 기금이 활용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근 2002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기구들이 북한의 어떤 사업에서 돈이 지원됐는지를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최근 2010년도 이후에는 결핵과 관련된 부분의 글로벌 펀드와 예방접종 관련된 세계 백신 연합의 누적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식량 지원 빼놓고는 이 두 기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의존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 감염성 질환이거든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건강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선진국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자국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북한의 결핵 사업의 90%의 재원을 글로벌 펀드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이러면 되게 취약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글로벌 펀드의 국제협력 벤 이사가 우리나라 외교부에 찾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펀드가 북한의 결핵 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이 10이면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 펀드에 분담한 금액이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018년도에 그 글로벌 펀드에 지원하는 한국 분담금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글로벌 펀드는 북한 사업 지원을 중단하는데, 그때 명분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북한의 결핵 퍼포먼스가 낮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공여국가 이사회를 설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중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고, 다행히도 2019년에 한국이 글로벌 펀드의 분담금을 2배로 올리고, 코로나가 발생한 2010년도에는 글로벌 펀드가 북한의 결핵 사업을 재개하는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어떤 의사 결정이 간접적으로라도 북한의 감염병 사업 등에 대한 지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시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염두를 하면은 생각보다 이 경유 기구들을 봤을 때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은 유엔 산하기구에 관련된 사업들 지원이 있지만 외교부의 국제질병대책기금은 예방접종, 북한의 영유아 예방접종이나 결핵사업 또는 코로나 사업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양자기구로는 이제 코피 같은 사업들이 북한의 보건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임팩트를 끼칠 수 있고 남한 우리나라 정부의 기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우리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는 북한의 인권 대한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인권의 측면 중에는 책임 규명과 인권 제재에 있어서는 김정은 정권이 반발하지만 여성 장애인 아동과 관련된 부분을 호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 지원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책임 규명뿐만 아니라 이 개발 협력과 관련된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궁극적인 북한의 인권과 건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개 부서만 가지고는 큰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부서들이 함께 협력을 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자기구 채널들을 활용하고 정부기구를 통일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서는 윗단의 협의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전문가 NGO 국제기구들의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협의체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미래지향적인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할 때는 북한의 니드와 남북 시너지 극대화 파트와 경제협력과 보건의료 ODA를 모두 다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대한적십자사 회장이신 신희영 교수님께서 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접경 지역에 남북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는 R&D에 해당하는 연구와 임상과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모델이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하였고, 이런 그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관련된 부분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협력했었던 과거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우리 남북 관계와 유사한 사례 중에 하나가 스웨덴 덴마크의 메디컨밸리 모델이 있습니다. 이 스웨덴 덴마크는 바이킹 민족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 과거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980년대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스웨덴의 고실업 문제와 덴마크의 고임금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상 다리를 구축을 하고, 그 접경 지역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4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세계 3위권의 실리콘밸리 관련된 거와 함께 이어서 3위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돼서 대학병원만 11개, 대학이 12개, 생명공학 제약회사 200개, 젊은 세대 MZ세대들이 원하는 스타트업 600여 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큰 그림은 이렇게 제안을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천혜성 차관님께서도 자문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먼저 가로축은 R&D, 임상, 산업이고, 세로축은 인간 관련된 병원, 종합병원, 동물 관련된 동물병원, 식물 관련된 식물병원의 원헬스 개념을 같이 아우릅니다. 그리고 R&D 파트에서는 기초의학연구센터뿐만 아니라 북한의 강점인 천연물 신약 개발과 관련된 연구센터, 그리고 감염병을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된 감염병 연구센터와 함께 천연물 신약이 재배돼서 양질의 정도 관리를 하려면 스마트팜 시스템 같은 농생명 연구와 자원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농생명 연구센터를 아우르면서 여기서 개발된 부분들이 산업으로 의료기기 복합, 여기에는 북한이 관심 갖고 있는 AI와 데이터 사이언스 포함 의료기기 복합과 또 적정 기술 관련된 파트들을 같이 아우르고, 제약과 그 천연물 신약 파트와 농생명 산업단지와 비즈니스 플랫폼을 아우르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상징적으로는 DMZ가 좋겠지만 허들이 있으면은 접경 지역을 아우르면서 그 사이에 북한의 지역의 동그라미, 남한의 지역의 동그라미를 보통 공항 모델하고 비슷합니다. 그 사이에 트램으로 연결을 하면은 입출입 시스템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그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인적 교류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이 어떨까라는 부분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북한과 남한의 시너지를 토대로 해서 지식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발굴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개발돼 있는 신약이라고 하면 신약이나 예방접종 파트를 남북 원헬스병원에서 동물, 식물, 인간 포함한 내용의 임상을 적용을 하고 여기서 적용된 기술들을 산업단지에 이전을 해서 거기서 생산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북한의 지원 또 남한 주민을 위한 활용 또 ODA와 관련된 파트의 생산에 대한 부분도 연계를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면은 전쟁의 역사인 DMZ가 생명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고 감염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남북 공동 대응하며 바이오 산업을 주도할 수 있고 다학제적인 임상 연구 교육 생산을 시행하면서 수직적 교류가 아닌 수평적 협력 모델로 되고 결국은 여기서 얻어진 여러 산업적인 성과들이 한반도 평화 비용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재가 유지되는 때와 완화되는 때와 해제되는 때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여러 분야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이런 모델들을 꿈꿔 가면은 적어도 50년, 100년을 앞두면서 기획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담대한 구성의 실질적 실천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건강권 보호 그리고 한반도 건강안보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협의체를 부서를 넘어서서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다학제적으로 모이는 게 필요하고 담대한 구상으로서의 실천 전략으로 남북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 생명보건단지를 지금부터 50년 대계를 고민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무리의 결론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교수님께서 이미 1, 2년 전에 발표를 저도 같이 이렇게 참여한 데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북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 구상 정말 담대한 구상인 것 같고요. 지금 마무리 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한 그 담대한 구상의 그 표현을 또 그대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결론에 그 위에 있었던 남북 간의 이런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그런 협의체 구상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여러 NGO라든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국제 NGO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남북 간의 보건의료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레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마지막 발표입니다. 마지막 발표를 해 주실 분은 컨선 월드와이드 코리아에서 국제사업부 부장을 맡고 계신 사로지 다시 선생님이십니다. 사로지 다시 선생님께서는 그 기후변화 그리고 분쟁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한 30여 년간 인도주의 분야에서 일을 해 오셨고요. 특히 지금 우리 이 서울에 컨선 월드와이드 코리아의 이 국제사업부 부장을 맡기 전에는 평양에서 북한 담당 총괄 디렉터로 일을 해 오신 분입니다. 예, 그러면 사로지 다시 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good morning to all of you. It's really a pleasure to join you for this esteemed forum that has been discussing a very pertinent topic today. And I have been fortunate enough to be involved in this process from earlier phase as well, which was definitely very encouraging for me to come and join this discussion today. And especially hearing from my previous speakers, what I really admire and appreciate is the vision that we are coming up with in terms of the health security and building the life community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ringing bo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to a cooperation framework. I have always highlighted the issues pertaining to the humanitarian crisis that is emerging from the kind of anti-epidemic measures that has been taken in DPR Korea. It is perhaps going to be almost 3 years that has been in the similar situation, but any assistance
that is possible betwee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is perhaps need to be framed around mutual respect and dignity that is a common ground across both sides. I think the new phase of diplomacy that we are talking about at this forum has a dual challenge. And this dual challenge basically comes up first and foremost from the humanitarian crisis that is emerging in DPR Korea in the current phase. And the second challenge is the humanitarian access that is currently restricted, where we have been discussing about this cooperation for a very long time, but there is hardly any scope that we can presume what is the next step that we are going to take in the current kind of deadlock that has happened in the whole negotiation process. As our panel members have already alluded on various subjects, and the particular one I would really like to link to more is the issue of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 on health and food security that is largely affecting the North Korean community. And I would like to highlight some very generic issue. While I'm not a health expert, but having worked in the humanitarian issues and having lived in DPR Korea, these generic issues perhaps will be cutting across both elements that we are discussing today. And I'm definitely hopeful that this dialogue emerging from the Jeju Forum will take it to the next step where there is some message that could commonly be developed, which will lead to a hopeful engagement with DPR Korea. I would like to highlight in 3 phases my topic that I would like to bring before you. One is the post-COVID scenario that is existing in DPR Korea at the current situation. We all acknowledge that the whole withdrawal of the humanitarian community from DPR Korea happened because of the COVID measures that was taken by DPRK authority. And almost all agencies have left, including the UN, IFRC, all European Union programs have left the country in 2020. I think concern as ourselves, as I was there, we were the last one to leave in March 2021. So we had the opportunity to witness what exactly has gone through in this phase, which was presented already by Dr. Park. And this phase perhaps became most challenging, primarily because of the lockdown, not so much because of the COVID, because we realized that it is a COVID-free phase at that time. There was no impact in the country. So people were able to do their normal work despite restrictions and movement of the community. However, the lack of import or any supply into the country has certainly created a major challenge of supplies, both for food and essential medicines and basic services that is required for a common living. Of course, they have allowed it and they have really taken this credit, which was again shown, that the lockdown that was adopted very early on from January 2020 has led to certain kind of success that they could save the population from the immediate impact of COVID. And perhaps there is one element that we have heard while we were in the country, that they have clearly accepted that they do not have the capacity to deal with a pandemic of this nature. The health infrastructure is not ready to cope with it. And most importantly, the food security and nutrition status of the country in such a dire situation that the immunity condition of the people will not be able to cope with such a pandemic scenario, and the public health system is not ready to cope with that situation. So the zero COVID status that they maintained up to 2022 until the epidemic really spread into the country, it was a very challenging phase from both on side of hunger, the people were suffering, and from the side of public health. So it's dual challenge in both sides. While many of the attempts that was made on behalf of the COVAX facility has not led to any results so far, but in the very recent time, what we have heard from the informal sources is that they have received vaccine from some unknown sources where population in Pyongyang have been vaccinated, but it is yet to be validated how best it could be justified. But at the same time, I must say that during the time that we were there up to 2021 March, as a humanitarian agency in the country, we have been able to support basic COVID preparedness measures, including supply of PPE kits or providing support for hand wash facilities, gloves and masks and everything that we could do in our limited capacity has been done. But I
very well know that those supplies were also very, very limited in the situation. But as of now, we know that certain doors are opening. There are supplies from various UN agencies are going into the country to provide those basic support. However, the lack of critical medical supplies as well as the health infrastructure still remain a big challenge. DPRK has always shown their interest that they would like to learn from the global experiences, but somewhere they are tied between this Juche-oriented medical science that they would like to develop for themselves, which is to build their own capacity. I think that is where the vision that is coming up with this kind of joint facility perhaps could be more mutual in terms of its interest. And these are the kind of opportunity I see in this engagement, where unless we match with their aspiration and needs and provide something as a support, which will be mutual, it will perhaps not be helpful. So that is where there is a strong hope. The UN system and all the other UPS agencies and Red Cross, they have been really negotiating hard to gain access to DPRK as soon as possible. So very recently there was a meeting in the beginning of May in Bangkok, basically around diplomacy to engage or re-engage with DPR Korea to open its border so that any humanitarian support can really go in at this stage. So this is perhaps the time where all of us as the interested agencies, those who are really keen to extend the support, need to come together and have a concerted effort so this engagement can open certain opportunity to bring the scope of engagement again. The second aspect I would like to highlight is the challenges that this lockdown or the COVID measures that they have taken has really put the country into various risks at large. The reported numbers have been 4.7 million, that the COVID reported numbers. But this has been, again, not validated by anybody. So we really do not know because there is absence of UN agencies. There's no such monitoring that is happening. But we just need to believe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from their sources. However, the other aspect that I would like to highlight here, that while the COVID measures are one challenge, there has been substantial gain in the last 25 years with humanitarian aid going into the country, where the nutrition and food security status had improved substantially by 2017. If you look at the mix report, which was published by UNICEF in 2017, there has been very effective and kind of notable changes that was recorded at that point of time. But what we are worried about after leaving the country for all the humanitarian agency for last 3 years, whether these gains can be maintained in long term. Because this last 3 years gap that has been caused could perhaps reverse it back again, and that would cause another humanitarian issue there. In terms of the control that has happened over the last year, this was also happening at the peak of the agricultural productive season. So what we are assuming is that the production that has been affected in 2022 could perhaps impact the food security situation in 2023 as well. But recently we have, from various sources, what we have observed is that there has been supply of basically rice, wheat, corn, everything has been going into the country through other supports from Russia and China. So the cost of the crops or the grains have really reduced in the market. So that means there is a surplus supply at this point of time, which is really a positive aspect of this humanitarian crisis that we are assuming. However, the recent report of FAO has really redesignated the country's status as a country which needs humanitarian aid or humanitarian supply for kind of to manage their food security situation. Because overall what we see is that the last year's report that we noted is about 4.5 million production that has been noted, and out of which about 800,000 tons has been the deficit. Their standard deficit was always about 500,000 tons, but this deficit is definitely showing that the food security and nutrition situation is becoming dire. Now, in this scenario, why I'm highlighting the food security and nutrition situation, because the population that is living under this condition is definitely prone to various diseases, including that of the communicable ones, and the post-COVID scenario has made it difficult to recover. So while we are engaging into the medical cooperation as a prime engagement
on behalf of this forum, what we would like to really highlight as a humanitarian agency engaged in this forum for quite some time, that let's also try to include the issues of nutrition security and food security as part of the health security framework or a public health framework so that it could really meet their primary needs and cover the basic elements of the engagement that we need to design for future. For the scope of engagement on this process, what we have noted is humanitarian aid allocation to the country is playing a critical role in this whole scenario. So as last 3 years, the country has been in lockdown, there has been very little allocation that is going into the country. The first 5 major donors that are coming up, it's perhaps starting from Switzerland to some UN fund, from SERP and other opportunity from WFP and UNICEF that is going into the country. ROK has been one of the key supporters in this whole process in the past period. And this is where the highest support so far has gone into the country over the last 25 years is from the European countries, which has been almost up to the volume of about 136 million, covering about 130 projects over the period that we have been witnessing there. Now, unless the donors are also coming forward to make some commitment and allocation, the re-engagement process with DPRK is also becoming a challenge for humanitarian agencies like ours, or the UN agencies, or even the Red Cross. Now, in terms of the current kind of situation, where the kind of a stalemate that is existing in the country in terms of humanitarian access, it is definitely a time that we all as key actors need to come together and have our specific focused engagement on key issues, like that of the health engagement is one critical issue with DPRK perhaps would come forward. A common agenda like climate change, which Professor Moon has also highlighted. This is again a common agenda which perhaps could draw their attention to join hands with, and then build strategies and approaches to address these issues in future. In terms of the facility, the joint facility that has been proposed, I think it's a very timely engagement at this point of time, because the very recent WTO waiver in the TRIPS agreement that was done in 2022 does allow some kind of an engagement where the patenting issues around the facilities of, let's say, trade and production of essential medicines and drugs could be also shared with that kind of situation. And this is what will provide a good opportunity for DPRK. Apart from humanitarian aid, if I have understood the country correctly, after having lived there for 5 years, what I see a clear indication that they are looking at future opportunity to engage in trade and have to build their own capacity to make the country more progressive in that order. In terms of sum up, what I would like to say here is that concern has been active in the country for a very long time. As a kind of title that we get there is European Union Program Support Unit. And that still exists. We do have the kind of presence there, but we are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resume this operation as soon as there is any opening. And that is where perhaps this kind of engagement which is coming up, both in the front of climate change and the post-COVID scenario, will be very happy to engage in this process and really make a difference to this ambitious idea and the opportunity that you are trying to build on behalf of North-South cooperation, as well as building large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ank you. 예, 다시 부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굉장히 드문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락다운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국경을 완전히 봉쇄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 외국인으로서 그 상황에서 이런 생생한 그런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또 듣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이런 인도적인 협력 지원과 함께 결국은 이런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위해서는 또 영양, 식량 이런 좀 또 포괄적인 그런 인도적인 지원과 협력이 여전히 계속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럼 예정된 세 분의 발제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의 토론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발제에 이어서 토론은 다 같이 플로어에 참석자들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예정은 이제 두 분이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시고 또 그리고 지금 호흡기 내과에서 일하고 계신 임재준 교수님이십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호흡기 내과 의사고요. 전공은 결핵입니다. 그래서 결핵이라는 게 이제 이 뭐랄까 사회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병이어서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남북한 보건협력, 의료협력에 대한 제 생각을 이제 결핵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우선 이제 남북한 결핵 실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결핵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인디케이터는 연간 10만 명당 결핵 환자 발생률입니다. 이제 그것을 비교하는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연간 발생률이 2021년 기준으로 2.6명입니다. 대개 또 이민자들이고요. 일본은 11명입니다. 10만 명당. 우리나라 남한은 44명입니다. 이 OECD에서는 가장 이제 많은 편입니다.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는 10만 명당 250명입니다. WHO 추산인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513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결핵 문제는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아프리카보다 훨씬 환자가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이제 결핵 문제를 잠깐 살펴보려면 일단 남한 우리나라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과 정확히 반비례하는 병입니다.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 그리고 결핵 사망률 둘 다 모두에서 OECD 1위인데요. 너무 높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을 기준으로 32,000달러가 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보다 결핵이 환자가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우리나라가 이 남한이 왜 이렇게 결핵이 많은지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요. 저도 분석해서 논문을 내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한국 전쟁 때문입니다. 결핵은 전쟁과 가난의 병이고요. 특히 전쟁은 그 사회의 결핵 환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유는 그런 거죠. 일단 영양 부족해서 결핵에 잘 걸리게 되고 또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이 전쟁 때 몰려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요. 남아있는 시스템은 주로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들이나 민간인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하게 되고 결핵 약제들이 제대로 공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의 결핵 문제는 6.25 전쟁 중에 혹은 후에 결핵에 감염된 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는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결핵에 감염돼 있으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줄어들면 결핵이 이제 활동성 결핵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북한 결핵 문제는 결국 경제죠. 남한이 누렸던 경제 발전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굳이 분석을 해본다면 경제 발전, 사회가 어려워서 영양 결핍 환자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이제 주민들이 남한 주민들에 비해서 키도 작고 바디 매스 인덱스,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라고 부르는 키에 이제 비교한 이 체중도 적습니다. 영양 부족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제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 아까 박상민 교수도 말씀하셨는데 비공식 의료기관 이용이나 또 자가 치료가 성행합니다. 약제가 없고 장비 노후화 등 이 모든 결핵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를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규 환자의 33분의 1 정도의 환자를 북한은 진단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진단된 환자들이 다 치료받고 다 낫는 건 아닌데요. 아예 3분의 1 정도는 그냥 진단에서 누락돼 있습니다. 남북한의 참 이 대비가 뭐 슬플 정도인데요. 뭐 진단 같은 경우에는 남한은 최첨단의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인 Expert MTB Reef Assay라는 검사를 뭐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 북한은 아직도 고전적인 방법인 항산균 도말 검사라고 이렇게 손으로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약의 내성이 있어서 잘 치료되지 않는 다약제 내성 결핵의 경우에 대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분석을 해보면 진단 치료비가 거의 1억 가까이 들거든요. 또 최근에 개발된 결핵 신약은 그 약값만 해도 3, 4천이 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남한 환자들은 정부에서 진단, 검사,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약이 아예 없죠. 그래서 2017년 보고 좀 오래됐지만 따르면 이 다약제 내성결핵 환자의 20% 미만만 치료받는다고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글로벌 펀드가 문제였어요. 이게 2018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 결핵 환자 진단과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되던 글로벌 펀드 to fight AIDS and TB and 말라리아가 중단됐죠. 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 집행의 불투명성. 그 펀드가 북한 내부에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였는데 소문에 의하면 이게 경제 제재의 일환이 아니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 중반에 이제 재개돼서 약 4천만 달러가 이제 북한의 글로벌 펀드에서 북한 결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것도 60%가 부족한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 펀드가 중단된 기간 동안 북한 결핵 관리는 큰 타격을 입었고 곧이어 2020년부터 닥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결핵 측면에서 보면 결핵 관리 체계, 결핵 치료 체계에 괴멸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마 다시 북한 결핵 환자들 분석해 보면 세계 다른 국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에 결핵 환자가 늘었을 겁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이 결핵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빈번해질 남북한 간의 공식, 비공식 교류를 생각하면 북한의 결핵 문제는 남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남한은 충분한 결핵약 생산 능력이 있고 진단 능력이 있고 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북한은 물론 세계 보건의료 문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휴전선을 남북으로 너무나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정책이나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이 결핵이야말로 이 남북한이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제 후배들한테 우리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북한 결핵 문제만큼은 모든 것을 남한에서 책임져 보는 게 어떨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인력, 기술, 재정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핵 연구자이고 또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바람이라면 북한 결핵 문제는 완전히 남한에서 맡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남북한 교류 협력의 토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재준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 다른 얘기를 붙일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진정성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결핵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북 간의 보건의료 협력이 시작된 어떻게 보면 시초도 주로 북한 결핵 퇴치와 관련된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또 앞서 우리 다시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동안의 이런 노력들이 좀 물거품이 되고 또 오히려 악화되지 않나 하는 그런 뭐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결핵 퇴치 같은 것은 특히 우리가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뭐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 토론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시면서 비뇨의학과 교수님이신 손환철 교수님이십니다. 손 교수님께서는 이제 의사로서의 일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제 통일 문제 또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겸임 연구원으로 현재 계십니다. 저하고는 또 개인적으로 룸메이트이기도 합니다. 예, 손 교수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손환철입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공이고 통일평화연구원의 겸임연구원으로도 지금 있습니다. 오늘 그 제주 포럼에 이렇게 와서 여러 선생님들의 어떤 멋진 강의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 교수님의 어떤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 또 그리고 박민수 교수님이 그 정말 담대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서 참 저희가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또 우리 다시 선생님이 그 북한에 그렇게 봉쇄에도 2021년까지 남으셔서 그 자리에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이나 실황, 또 식량과 약 부족, 영양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임재준 교수님께서는 또 이 결핵 전문가로서 북한의 결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통계 수치는 들을 때마다 계속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주 포럼에 오게 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고 하면서 사실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만든 자료 중에 정말로 우리가 좀 중요한 그리고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저는 통일인식조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인식조사는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해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해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뭐 대충 뉴스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통일 인식 조사에서 젊은 층들이 자꾸 이제 통일 필요 없다는 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정도의 그 것들은 아마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로 아마 많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사회가 변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좀 변하고 있어서 이것들의 이런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북한과의 그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부분 사실 우리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라고 하지만 우리 보건의료 협력이라는 건 서로 상호적이어야 되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과거 어느 기간 동안에도 그래 왔고 적어도 당분간 아마 남쪽의 어떤 인도적인 지원의 형태로밖에 사실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변화 같은 것이 어떤 남측의 인도적 지원의 형태를 조금 더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의료가 많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박민수 교수님 박세민 교수님이시죠. 예, 교수님의 그 강의를 에서도 나왔지만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하는 비율이 들어보니까 아프리카보다도 좀 더 높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로서 보여주신 게 2019년 데이터인데 2019년에 이미 그 90%가 넘다면 아마 코비드 상황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도 코비드가 아주 어떤 피크를 쳤을 때는
일시적이지만 우리도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기본적인 약물의 부족을 우리나라조차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여러 상황들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강의에서 들었다시피 뭐 코로나, 결핵 같은 또 말라리아 뭐 이런 병들이 특히 감염성 질환에는 전혀 국경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통일인식 조사에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그 국민들한테 대북 사안별 어떤 시급성 같은 걸 물은 설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매우 시급하다, 또 다소 시급하다, 그러니까 당장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보면 뭐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 넘버 원은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비핵화일 거고 쭉 뭐 인권 개선, 뭐 개방 개혁, 뭐 이산 가족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가장 마지막은 미군 철수가 시급하지 않은 순서까지 시급하지 않은 거고요. 그 바로 위가 인도적 대북 지원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인도적 대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 이런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 역시나 북한과의 의료 협력을 보건 의료 협력을 조금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우리가 국민들이 보면 가장 시급한 현재 남북 문제인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대북 정책은 뭔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넘버원은 뭐냐면 인도적 대북 지원입니다. 그래서 또 뭐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이 되는 대북 정책, 역시나 뭐 여러 문화 교류와 함께 인도적 대북 지원이 또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 북한의 비핵화나 개혁 개방 같은 것이 현재 매우 필요한데 그 도구로서 가장 좋은 것은 아마 인도적 대북 지원이 가장 좋은 형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나 개혁 개방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로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북한과의 어떤 보건의료 협력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좀 룸이 좀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코비드 19을 지나면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지원 사업 같은 거 아까 쭉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ODA를 통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현재 많이 깨어지고 붕괴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계획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북 제재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늘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 특히 영유아 어떤 백신, 감염에 대한 백신 지원 같은 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특히 보건의료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 역시나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뭐 새로운 비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것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그 제주 포럼이 이런 그 남북 간 보건의료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어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한철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재 뭐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뭐 현안, 뭐 안보 현안이 뭐 북한의 핵 문제이고 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안보를 튼튼히 하는 노력, 또 억제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또 역설적으로 인도적인 지원과 협력을 포함한 보건의료 협력 같은 것 역시 또 동시에 필요한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발제 그리고 두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시간은 다 되어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뭐 토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 발제자들에 대한 어떤 뭐 질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발제하신 세 분께 각각 한 1분 내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문진수 교수님부터.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제주 포럼과 통평원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그 보건의료 협력이라는 것이 모든 그 긴장 관계에 있는 국가 간의 교류 협력의 첫 단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비드 19 이후에 리오프닝 상황에서
앞에 서로다 로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북에서 이미 그 SDG나 그 내셔널 디벨롭먼트 골로 표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건의료 협력 교류를 위한 메뉴를 잘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메뉴들의 하나가 이제 뭐 클라이밋 체인지와 보건의료 변화, 그리고 그 하이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를 다룰 수 있는 좀 그 고도화된 병원 구축,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등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에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괄해서 새로운 교류 협력의 단계들을 준비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박상민 교수님. 네, 오늘 그 발표와 토론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그 젊은 세대, 아까 손한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젊은 세대, 저도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북한과 관련된 지원 또 교류 협력에 대해서 자녀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대 간의 동의를 얻는 게 어렵고, 그리고 또 북한도 역시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치명적 매력을 갖는 전략을 북한도 매력을 갖고 또 젊은 세대도 매력을 갖는 전략을 짜야 되는 걸 실질적 고민, 당위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이유와 이득과 합리성을 상호간의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전문가들이 합의를 거쳐서 제안한 의견입니다. 담대한 구상의 실천 전략인 남북 생명보건단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관련된 부분을 국가 50년 100년 대계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로지 다시 부장님. 예. Thank you. My final contribution would be perhaps a key point which has been always a point of contention. It's basically to look at the suggestion for separation of diplomacy around peace and denuclearization and humanitarian aid. I know it's very challenging, it's very difficult, but in the interest of the affected population living in North Korea, I think it is time that we need to find a way, a middle path, which will perhaps address both the issues. And if I may be allowed to touch upon one future aspiration, any engagement with DPR Korea is not possible without engaging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because that is where another challenge also remains. As I understand that South Korea is also aspiring to become a member of the Council in the future, it would be perhaps an excellent opportunity once South Korea assumes that seat to find a mutual framework to find last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 kind of common understanding and a new kind of framework bringing the regional powers together.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제 그리고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인 한반도 생명 공동체 구축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어떤 필요성, 중요성, 또 시급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행동에 나서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런 보건의료 전문가 또 의료인들 또 국제기구 관련된 분들이 다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